비극이 주는 카타르시스 7엔드 노지나 괴테의 이피게니에 1779는 그리스 연합군 총사령관 아가멤논이 큰딸 이피게니아를 아르테미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친 이후의 이야기다. 트로이 출전 앞둔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 BC 408-406 속편이자 에우리피데스의 이피게니아 BC 480-406에 변형된 희곡이다.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피게니에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보호로 흑해 연한 타우리스의 여사제로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림자 같은 인생을 슬퍼했다. 어느 날 이방인들을 신에게 인신 제물로 드릴 참이었다. 그중 한 명은 복수의 신에게 쫓기는 살인자였다. 그는 어머니 클리타인 네스트라와 정부 아이기스토스, 튀에스테스 아들을 죽이고 그곳까지 왔다고 했다. 어머니는 아버지 아가멤논을 살해했고 그는 아버지에 대한 원수를 갚은 것이었다. 그는 아폴론의 명령에 따라 하늘에서 떨어진 나무 신상을 가지고 그리스로 돌아가야 했다. 이피게니아의 남동생 아레스토스였다. 남매는 극적으로 상봉한다. 그러나 그리스로 돌아가는 길은 만만치 않다. 그녀는 여신의 사제였으며 야만인 토아스 왕은 그들을 놓아줄 마음이 없었다. 에우리피데스와 괴테의 이피게니에는 캐릭터 성격과 결말이 다르다. 전자는 사제를 버리고 국왕을 속여 동생과 그리스로 도망하기로 한다. 그들을 뒤쫓는 토아스는 함선을 납포하려 하지만 아테나가 나타나 말린다. 불어라 순풍아. 배는 그리스를 향해 나아갔다. 후자는 현대적 인물이다. 그녀는 신과 사제 간, 왕과 여인 사이에서 균형적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토아스 왕과 열띤 토론을 통해 관습도 넘어선다. 토아스에게 사실을 털어놓기로 한 이피게니에. 왕은 크게 분노하였으나 그들을 그리스로 떠나보내기로 한다. 잘 가시오. 휴머니즘의 반영이다. 신화의 변형과 해석. 인류의 무의식은 오랜 시간 꿈, 신화, 예술작품, 종교일의 등으로 표현되어 왔다. 신화의 변형은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에서 헤시오도스, 핀다로스,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등의 시인들과 베르길리우스, 오비디우스, 세네카 등의 로마 문인들로 이어진다. 모티프는 인간 실존, 무의식, 심리,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의미체계다. 신화의 상징들은 주로 정신 분석의 관점에서 해석되었다. 프로이트는 신화를 무의식적 투사, 재현, 현실에서 충족하지 못한 욕망을 간접적으로 이루려는 목적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융은 민족 정신의 균형적 발달을 위한 의식의 표상이라고 주장했다. 프레이저는 왕 살해 풍습은 나쁜 기운을 대속해줄 희생양의 민족 신화가 결합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클라인은 원초적 불안이 영웅의 통과 이래를 겪고 나면 위태롭던 환경이 안전한 환경으로 변화된다고 하였다.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 기호학자 바르트는 문화 코드와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신화를 해석하였다. 비극이 주는 카타르시스. 고대 그리스 초기 극장은 디오니소스를 찬양하던 제의 형식에 가까웠다. 신들의 좌석은 맨 앞자리였다. 무대에서 배우가 노래할 때 코러스는 신화의 전승을 더 사실적으로 전해주기 위해 춤과 음악을 이용해 인물과 관객을 통합시켰다. 비극은 디티란 보스 합창 대화에서 점점 연극으로 발전했다. 단골 주제는 아트레우스 가문이었다. 탄탈롭스는 아들 펠롭스를 요리했다. 신들은 분노했고 그의 자녀 펠롭스와 니오베, 손자 아트레우스와 튀에스테스, 증손주 아가멤논과 아이기스토스, 아가멤논의 아들 오레스토스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 불륜, 납치, 근친상간, 친족 살인의 저주가 계속되었다. 관객들은 플롯으로 재현된 주인공들의 복수 욕정에서부터 권선징악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 처리할 수 없었던 감정들과 윤리적 문제에 대해 지성의 척도들을 배웠다. 아가멤논에게 분노했다가 클리타인 네스트라에게 연민을 느꼈다가 오레스토스와 엘렉트라에게 윤리적 결과를 물었다. 이에 플라톤은 비극을 실제 이데아를 왜곡한다고 생각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을 완성된 행동의 모방, 연민과 두려움을 통해 불완전한 감정을 정화 카타르시스한다고 주장했다. 베르그송은 슬픈 것을 더 슬픈 것에 의해 몰아내는 정화론을 주장했다. 니체는 비극이 고통스러운 삶을 극복하고 긍정하는 것, 극복하고 치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날 과학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수록 혈액과 뇌의 엔도르핀 농도가 높아지고 동시에 고통을 느끼는 임계점도 상승한다고 말한다. 공포영화, 롤러코스터, 스포츠, 연극치료 원리다. 극적 감정을 통해 숨은 감정을 마침내 배설해내는 것이다. 내 인생의 멋진 서사시. 우리는 일상에서 신화와 함께 살고 있다. 오늘날 신화가 구현하는 세계는 성공 아니면 실패, 생명 아니면 죽음, 용서가 아니면 복수, 가치와 무가치다. 행복은 선, 불행은 부정적 징후로 치부된다. 그러나 어떤 것도 양극단은 없다. 둘 다 서로 붙어 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가 먼저 드러났을 뿐이다. 이피게니에는 가장 존경했던 아버지에 의해 희생 제물로 바쳐졌다. 살아남았으나 행복해질 수 없는 죽음과도 같은 인생이었다. 어머니를 죽인 자 오레스테스도 마찬가지였다. 모친 살해라는 죄로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죄의식과 고통으로 죽음을 택하려 했다. 남매는 자신들이 비극을 주인공이자 자신의 비극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객이다. 관객도 이중적으로 주인공과 동일시된다.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면 작가는 그를 통해 세계를 창조한다.
창조자는 아침에 비극을 저녁에 희극으로 바꿀 수 있고, 플롯을 바꾸고 주체와 조력자, 반대와 구원자를 재구성할 수도 있다. 작가는 이피게니에를 고요하고 성스러운 곳에 숨겨둠으로써 가문의 저주를 끝낸다. 그리스로 돌아가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했다. 내 인생의 창조자는 나다. 비극을 통해 느꼈던 수많은 감정, 그리고 해결되지 못한 해석들이 남아있다. 그 무엇을 직면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의 각본을 남이 쓰도록 하지 않는다면 내가 만들어내는 삶은 멋진 서사시가 될 수 있다.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운명 앞에 설 때도 있다. 그러나 저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용기가 있다면 내 인생은 비극이 아닌 희극이 될 수 있다. 언젠가 미래 마지막 날에 오늘을 회상하기를, 이 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삶의 의지 로고테라피 8. 한 달에 한 번 하나의 주제로 삶을 숙고하고 칼럼으로 녹여낸다. 이번 달 주제는 삶의 의미다. 빅터 프랭클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 삶의 의미 등을 추석 전 즈음부터 읽었으니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추석 인사로 지인들에게 삶의 의미에 관한 짧은 글을 보냈다. 감동의 답변들을 보내왔다. 우리는 모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바란다.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 세상을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일은 머리로는 참 쉽다. 삶으로 녹여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다. 내 안에 둘러싸인 겉지식을 의지적으로 깨지 않으면 과거의 언어가 나를 이긴다. 그래서 나는 책을 읽는다. 삶의 의미는 곧 삶의 의지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는 나치 수용소에서 수감되었던 체험을 바탕으로 쓴 자서전적 심리서다. 후편 삶의 의미를 찾아서 심리의 발견,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 등은 대중을 위한 심리치료서다. 2차 세계대전 1939년 1945이 한창이었던데 독일은 제국의 적들을 수감할 목적으로 나치 수용소를 만들었다. 그러나 수백만의 유태인들이 그곳에서 집단으로 학살되고 말았다. 수감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더 건강해 보여야 했으며 도덕과 윤리, 양심도 없애야만 했다. 복종은 의무였으며 삶과 죽음의 갈림길은 선별이라는 단순한 손짓 하나에 달려 있었다. 가장 큰 고통은 비합리적인 일을 당했을 때 오는 정신적 고통, 모멸감이었다. 벌거벗은 실존은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사람인지와 무관했다.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예술과 창작 활동을 통해 의미를 찾으려 했다. 즉석 카바레를 열고 노래를 부르고 시를 낭송했다. 유머는 자기 보존을 위한 무기였다. 사소한 것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행복도 있었다. 작은 은총에도 고마워했다. 자존심을 지키는 일은 짐승이 되지 않겠다는 마지막 수단이었다. 삶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고대 헤브루인들에게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만큼이나 흥미로웠다. 인식의 주체가 없으면 세계는 이해될 수 없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존재에 대해, 프로이트는 쾌락을, 메슬로는 계층적 욕구를, 아들러는 사회적 지위라고 생각했다. 빅터 프랭클은 의미를 찾고 성취시키려는 의지를 기본적인 인간 욕구라고 주장했다. 곧 로고테라피다. 로고테라피는 미래에 초점을 두고 책임감을 존재의 본질로 본다. 즉 개인의 가치와 삶의 목적, 사명을 정의하는 것이다. 로고스는 의미를 뜻하는 그리스어로 실존주의 정신의학 용어이다. 실존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개인으로서 인간이다. 셰익스피어는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에서 트로일러스와 헥토르 대화는 의미와 가치의 등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가치를 붙여주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치란 특정 의자에 놓여있는 게 아니다.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점에서 평가받고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수용소에서 정신적 붕괴 과정은 첫째는 충격, 둘째는 무관심이었다. 가치를 부정당한 존재는 마치 유령 같았다. 생명은 있으나 그 존재가 무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의미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쓸모 없어서 쓸모 있을 때도 있다. 장자의 소유 4편에 등장하는 가죽나무는 온몸에 혹이 있어 어떤 목수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아무도 베어가지 않으니 누군가 나무 아래서 낮잠을 잘 수 있었다. 의미를 발견하는 방법. 의미 기호는 말과 사물에 대한 기표 표현과 기의 내용 사이의 자의성으로 해석된다. 자의성은 서로 관계하지 않으나 문화와 맥락에 따라 의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숨은 메시지와 심연을 함축하고 은유, 상징, 코드화를 통해 드러난다. 즉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의 기호를 획득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의 상징이 되어 살아 숨쉬면 생명력이 된다. 대개는 의미가 너무 가까이 있어 발견하지 못한다.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아서에서 의미를 찾는 방법에 대해 3가지를 언급한다. 첫째,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이다. 둘째, 선이나 진리,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것,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거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셋째, 실현을 통한 것이다. 봉사할 이유, 사랑을 주는 것이다. 하다라는 동사는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삶의 의미를 윤리적, 종교적, 심미적인 것을 주장한다. 윤리적인 것은 결혼, 가족, 일, 사회적 책임 등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종교적인 것은 영원성, 초월에 대한 개념이다. 심미적인 것은 쾌락의 축으로 보았다.
우리는 매 순간 삶의 방향을 찾고 의미를 추구한다. 내가 타인과 같지 않듯이 삶의 의미도 누구와 같지 않는다. 다만 언어로 표상된 것들이 비슷하다고 지각될 뿐이다. 내가 선택한 모든 것들은 이유가 있었다. 그때 선택은 최선이었다. 지금의 선택도 최선일 것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 테리 이글턴은 인생의 의미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사는 행위 그 자체로 살아가는 방식과 연계된 그 어떤 것일지도 모른다. 결국 서사의 의미는 그 단어의 양가적인 의미대로 결말뿐 아니라 서사 과정 그 자체에 있다고 말한다. 비트겐슈타인은 만약 영생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한다. 영원성의 형상은 그런 순간들의 무한한 연속이 아니라 현재의 순간이라고 말했다. 니치를 대표하는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주인공 기도는 곧 독일병이 자신을 죽일 것을 알았다. 그는 아들 조슈아 앞에서 나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 씩씩하게 걸어가며 윙크한다. 얼마 후 총소리가 난다. 우리는 지금 전쟁 게임 중이야. 1000점을 따면 탱크를 선물로 받을 수 있어. 조슈아는 마침내 탱크를 만난다. 의미를 생산하고 해석할 권한은 자기에게 있다. 지난 5월 말기 암 환자 10여 명이 모였다. 만약 제약이 없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자녀들과 여행하고 싶어요. 설탕 도넛을 먹고 싶어요.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싶어요. 드럼을 배우고 싶어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니체의 말이다.